안녕하십니까. 피셋 언어 논리 기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맡은 윤상근 선생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피셋의 기본적인 학습 전략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피셋 언어 논리의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언어 논리에 어떻게 문제 접근할 거냐. 사실은 이 기본적인 학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본적인 학습 전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험생 생활을 했고, 또 학원에서 언어 관련 강의를 한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 기본적인 학습 전략을 좀 잘못 잡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 기간하고 시험 점수하고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비례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 기간은 늘어났는데 점수가 오히려 후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학습 전략을 잘 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피셋 언어 논리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이 공부 방법 문제, 그 다음에 언어 논리 문제 접근 방법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는 되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그다음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에는 요 논증과 그다음에 어떤 글의 논지가 있으면 이 논지를 평가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같이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논리 논증 파트인데요. 이 논리 논증 파트는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논리학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이 논리학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게임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파트를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논리 논증 파트는 사실은 약간 좀 단순 반복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논리학의 기초를 좀 닦으면 얼마든지 좀 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이 보통 언어와, 그렇죠? 이 논리, 그래서 이제 저희 과목이 언어 논리인데, 처음에는 약간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요 언어 요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증과 논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강화하고, 약화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처음에 보실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학습 전략인데요. 기본적인 학습 전략을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언어 논리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냐, 요 얘기를 저희들이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공부를 첫 번째는 얼마나 해야 되냐,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얼마나 공부하느냐는 정말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해왔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간혹 제가 보게 되냐면, 피셋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피셋의 언어 공부를 따로 학원도 다닌 적이 없고 피셋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는데,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고득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반면에 저는 학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했는데도 고득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는데도 고득점이 안 나올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피셋 시험을 시작하는 이 두 사람이 피셋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공부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부 안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한 거냐면 이제 기출문제 정도 푼 거고 학원은 뭐 안 다니고 스터디도 안 하고 그냥 필세 기출문제 정도 풀어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고득점을 맞은 거고 이 사람은 뭐 남들 학원 다닌다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고 뭐 어떤 강사 잘한다 그래서 강사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이제 고득점을 못 받고 그냥 뭐 평균점 이하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지금 공부를 언제부터 제가 했다 그러냐면 2018년 1월 1일부터 했다 그랬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한 거죠. 이 사람은요, 왜 잘 나오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2018년 1월 1일 전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전까지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열심히 읽고 또 기본적인 독해에 관한 능력을 계속 쌓아왔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할 때도 평소에 책 읽는 것이 좀 습관이 돼 있고 사고도 좀 논리적으로 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이 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 거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피셋 시험과 좀 연관돼 있을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라든가 혹은 논중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시킨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돼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부량은 누가 더 많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갑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평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보고 있는 피셋 언어라는 거는 사실 기출문제에다가 기출문제를 좀 풀고 플러스 나중에 모의고사를 조금 푸는 것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자기의 그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심각하다면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70점이 안 나오더라 뭐 한 60점대에서 헤매더라 이러면 사실은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년 정도는 좀 꾸준히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나는 풀었더니 뭐 굉장히 뭐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 90점 정도 나오더라 이런 분들은 뭐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도 되고요. 기본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기출 문제 푸시고 모의고사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 논리가 점수가 조금 안 나온다. 선생님 말대로 저는 심지어 1년을 공부를 했어요. 1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셋이 어떻게 시험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셋 시험이라는 게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제시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시문이 있고 이게 이제 제시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시문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기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제시문도 잘 읽고 보기도 좀 잘 보고 선택지도 좀 잘 볼지 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요 제시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푸는 시간이 몇 분 이내에 푸셔야 되냐면 사실은 대략 한 2분 이내에 푸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2분 이내에 푸시려면 요 제시문을 몇 분 안에는 깔끔하게 읽어내셔야 되냐면 사실은 1분, 그렇죠? 1분이나 또는 한 1분 30초 안에는 요 제시문을 깔끔하게 읽어내셔야 된다. 물론 어떤 제시문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제시문은 이거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시문은 뭐 30초 안에도 읽으실 수 있고 40초 안에도 읽으실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1분, 2분까지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버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시간 내에 읽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시간 내에 읽어내야 된다. 그런데 제시문을 시간 내에 읽으려면 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내에 읽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찾고 그 다음에 키센텐스도 찾아야 돼요.
요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요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고 또 글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를 또 제가 찾아내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가 뭘까,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문장이 뭘까를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건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글을 읽었어. 근데 시간 내 독해가 되게 어려워.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개념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럴 경우 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영어 문장을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영어 문장을 봤는데 이 영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해가 안 될까?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영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문법을 몰라서 뭐 이러는 게 아니죠. 간단합니다. 단어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단어만 알면 글을 완벽하게는 이해 못해도 문법을 모르더라도 전반적으로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등장하는 단어를 모른다면 아무리 제가 문법이 뛰어나도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글이든지 이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는 거다. 자, 잠깐 개념 얘기를 잠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개념 제가 한번 여기다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개념, 내가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있냐, 이런 개념. 저희들이 언어는 사실은 언어 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수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뭐 리트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능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개념 공부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한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칸트.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으면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책이 있어요. 요것도 대체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도 있냐면 실천, 이성, 비판이 있다. 그렇죠? 요것도 대부분 아세요. 요것도 대부분 아신다.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요거예요. 순수 이성하고 실천 이성하고 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순수 이성이 뭐냐? 순수 이성은 그냥 개념 아닙니까? 그럼 실천 이성도 뭡니까? 그냥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거 언제 배우냐면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칸트가 이런 책을 썼다. 그리고 요 책의 내용이 실제로 대충 뭐다. 이거를 배워요. 근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게 물어보면 요거 대답 잘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거 대답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요게 어떻다? 제시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라는 말이 제시문에 등장하면 순수 이성이 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실천 이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천 이성이라는 말이 또 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원론적인 단어를 제가 한번 여기 써볼게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우리 뭐 숙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자,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이런 단어,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존재론. 그렇죠? 많이 보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형이상학. 그렇죠? 요 두 개는 어떤 관계죠? 요 두 개는 어떤 관계고, 존재론은 뭘 연구하는 거고, 형이상학은 뭘 연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존재론이 인식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존재론이 인식론으로 넘어간 거고, 요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전환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존재론하고 형이상학이 또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인식론은 뭐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제시문에 이렇게 쭉쭉 등장한다. 이 제시문 속에 이제 뭐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인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순수 이성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서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공식은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 이 공식 제가 몇 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재밌는 게 있냐면 캠브리지 출신의 무슨 영국 남자 이런 데 보면 어떤 거 나오냐면 캠브리지 출신인데 한국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 풀라 그러잖아요. 못 풀어요. 못 풀고 심지어는 캠브리지면 영국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영어가 네이티브 아닙니까? 심지어는 영어 제시문도 독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풀고 있는 문제나 독해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때 뭘 요구하냐면 사실 종합교양인을 요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넓고 방대한 양을 배우고 또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착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마약도 안 하고 총도 안 들고 다니고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충실히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완전한 의미의 종합교양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게 세상에 대학을 가면 퇴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쪽 분야만 알게 되는 거죠. 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는 좀 딴 걸로 써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어디 있지? 네, 됐군요. 자, 몇 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F는 MA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알아요. F는 MA다.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힘이야. 그렇죠? 요게 질량입니다. 매스죠. 그 다음에 요 A가 액셀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다. 요거 뉴턴의 제2법칙이거든요. 고등학교 공통과학이나 좀 똑똑하면 중학생들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G 곱하기 R의 제곱에 M1 곱하기 M2다. 요거 뭐냐면 요 G가 뭐냐면 요게 중력 상수라는 거예요. 캐번디시 상수라는 건데 중력 상수고요. 그다음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R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R이 거리예요, 거리. 그리고 M은 질량이니까 요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면 이걸 만약에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힘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단 말이죠. 또 하나 써보겠습니다. E는 MC의 제곱이다.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거는 E가 뭐죠? 이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고 M은 뭐죠? 이게 질량입니다. 질량. 그 다음에 C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이제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빛의 속도라는 건 빛의 속도 알고 이렇게 빛의 속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간혹 계세요. 3 곱하기 10에 여기다가 5승으로 써도 되고요. 5승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반면에 뭐 여기에다가 만약에 킬로를 쓰지 않고 만약에 미터를 쓴다면 10에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C제곱 요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요 C제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요 C제곱은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변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빛의 제곱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보면 자,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뭘까 생각 한번 해보면 질량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질량이 올라가면 C제곱 값이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이는 상수니까 질량이 올라가기만 하면 에너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질량도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공식의 본질은 뭐냐면 에너지가 곧 질량이고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핵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면 질량 결손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핵분열 핵융합 때 그러니까 질량은 여러분 우주 안에 총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까? 근데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생길 때 중성자의 질량의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량이 없어지면 일부 결손이 되면 그 질량 결손만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에너지로 바뀐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놀랍게도 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겠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땠던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되게 훌륭한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안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 사실 피세 시험이 됐건 뭐 어떤 시험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인드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떨어지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신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만 했냐면 하루 종일 공부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게임도 막 눈치 보고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보다는 사실 공부보다 딴 게 재밌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델타 X라고 썼어요. 델타 X.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썼냐면 델타 P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하바를 붙여도 되는데 요게 뭐냐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요게 뭐냐면 요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 자,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여기 여러분 델타 X가 있잖아요. 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앞에 델타 X인데 이 델타라는 개념은 보통 어떤 개념으로 물리학에서 쓰이냐면 어떤 물리적 량이 변화할 경우에 이제 델타 X라는 이 델타 값을 써주거든요. 근데 이 X는 지금 뭘로 표시되냐면 요거는 위치로 표시돼요. 위치. 그러면 델타가 제가 뭘 표시한다 그랬냐면 물리적 변화량을 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델타 X는 같이 읽으면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델타 P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역시 델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했죠. P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운동량을 얘기해요. 운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타 P는 뭘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제가 이거 운동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델타 P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요 H라고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써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인데 그걸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없죠. 요거는 뭐냐면 그냥 상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상수값인데 요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천천히 여기다가 다시 지우고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지우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보면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써볼게요. 자, 델타 X가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 변화량 이렇게 말씀드렸고 델타 P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말씀드렸죠. 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플랑크 상수예요. 상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에 나중에 이제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 제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요게 상수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생각 한번 볼게요. 델타 X 값이 커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델타 X 값이 커졌어. 다르게 얘기하면 위치 변화량이 커졌어. 자, 위치가 변하는 위치 변화량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커졌다. 그렇죠? 그러면 상수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델타 P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게 만약에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숫자 2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2예요. 그럼 2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가 되든가 2 곱하기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2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이쪽이 커지면 이쪽이 작아져야 이 값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작아지고 위치 변화량이 작아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위치가 막 바뀌면 위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운동량이 커지면 위치 변화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위치 변화량이 커진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기왕 한 김에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 얘기니까. 위치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치가 막 바뀌니까 이 위치를 확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위치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진다.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줄어든다. 반면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위치의 불확정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요 두 개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어요.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불확정적으로 바뀐다. 요게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슈레딩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어라는 사람도 있고 디렉도 있고 뭐 드브로이도 있고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도 1905년에 광전효과라는 걸 발표했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발표한 것을 양자역학의 출발로 삼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요걸 고등학교 때 배운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걸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거 정말이에요? 고등학교 물리교과서 보십시오. 이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필세 시험이라는 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전제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는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필세 정도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은 구분을 할 거다. 인식론이 뭔지는 알 거다. 형이상학이 뭔지는 알 거다. 그 다음에 최소한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알 거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양자역학에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역학. 보세요. 양자를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쓰죠? 양자 제가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양자를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아까 했으니까 자, 양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퀀텀이라고 써요. 퀀텀. 그렇죠? 퀀텀. 이게 양자예요. 양자를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양자. 이거예요. 양자예요. 그러면 이 양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양자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전자예요. 전자. 그 다음에 뭐냐면 양성자도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전자가 중심이죠. 전자 여러분 전자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얘는 원자 구조로 봤을 때 얘네들은 핵 안에 있어요. 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양성자. 왜 양성자냐면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성자는 왜 중성자냐면 전기적으로 이렇게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전자는 어디 있냐면 원자핵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를 잘게 짜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렙톤이라는 애로 되어 있어요. 렙톤으로 되어 있고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렙톤과는 조금 다른 애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양성자하고 중성자.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쿼크죠, 쿼크. 쿼크. 쿼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면 되게 쬐끄만 애들이거든요. 요 쬐끄만 애들을 통칭해서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양자. 여러분 이 퀀트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퀀트. 퀀트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퀀트. 이게 퀀트가 사실은 양이죠. 우리가 질을 뭐라고 부릅니까? 퀄리티 이렇게 부르고 양을 뭐라고 부르죠? 퀀티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양자는 뭐냐면 양을 가지고 있는 입자, 양을 가지고 있는 입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되게 쬐끄만 색에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처음으로 여러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셋 제시문도 읽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끝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인생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관료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순간 혹은 뭐 다른 무엇인가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순간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신 거냐면 나는 평생 뭔가를 읽고 쓰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읽고 뭔가를 열심히 쓰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읽고 쓰겠다. 읽으려도 또 쓰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 베이스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기본 베이스를 닦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공부를 제시문이 잘 안 읽히지? 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지? 왜 어떤 애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오르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기본 개념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개념에 차이가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선지 얘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지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 여러분 그 선택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라는 건 뭐가 있냐면 선지, 구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선지, 구성, 원리. 선택지 그냥 막 쓰는 것 같습니까? 그냥 막 쓸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선택지 구성,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지 구성 원리라는 게 여러분 선택지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타당한 선택지가 있고 타당하지 않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약간만 우리가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타당한 선택지가 있어. 요 타당한 선택지가 있는데 제시문에 있는 거를 내가 선택지에 옳은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이렇게. 다시요. 타당한 선택지인데 내가 이걸 애들한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막 헷갈리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고 이 선택지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출제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좀 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 한 중간 난이도 이렇게 가는데 조금만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이겠습니까?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나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쓰지는 않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놓으면 이게 답인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한 진술은 뭘 거치게 돼요? 당연히 재진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재진술이에요. 재진술인데 자, 요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분석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윗글에 있는 거하고 이제 내용 일치 문제, 내용 불일치 문제, 요거를 타당한데 헷갈리게 만들고 싶어. 타당한데 헷갈리게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이 뭐냐면, 자, 스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지 구성 원리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제시문에는 당연히 뭐가 등장하냐면 되게 중요한 이 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자, 제시문의 개념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시문에 되게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은요,
개념과 개념 간에는 되게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념과 개념이 결합하게 돼요. 자, 개념과 개념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개념과 개념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혈액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액, 여기다 써볼까? 혈액이라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혈액은 뭐랑 뭐로 돼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혈액. 혈구하고 혈장으로 돼 있죠. 진짜요, 선생님?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중학생도 아는 건데. 혈구는 다시 뭘로 돼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도 있고요. 적혈구도 있고 또 이제 혈소판도 있죠. 혈소판도 있어요. 다시 백혈구에는 뭐가 있죠? 백혈구에는 과립구와 단핵구가 있죠. 다시 과립구는 뭐죠? 이제 슬슬 헷갈려. 그렇죠? 과립구에는 호중구도 있고 호염기구도 있고 호산기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중구, 호염기, 호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 관계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일 상위 개념은 뭡니까? 혈액. 그 다음 하위 개념은 뭡니까? 혈구하고 혈장. 다시 혈구에서의 하위 개념은 뭡니까?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다시 백혈구의 하위 개념은 뭡니까? 과립구, 단핵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택지에서 타당하게 쓰되 헷갈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개념과의 관계를 막 섞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개념은 첫 번째 어떤 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있습니다. 요 개념과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 개념과 개념이라는 건 첫 번째 어떻게 엮일 수 있어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엮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일종의 포함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당한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적혈구 안에는 과립구가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 당연히 틀렸죠. 왜냐하면 과립구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백혈구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단핵구는 백혈구의 일종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까? 개념 간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간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첫 번째 타당한 선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부당한 선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개념 간의 포함 관계 그다음에 또 개념과 개념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념과 개념은 당연히 어떻게도 연결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대립으로도 연결될 수 있죠. A라는 개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제학 하셨으니까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되게 유명한 두 명의 대립구도 역사상 라이벌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습니다. 경제학적 지식도 좀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피세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서 여러분 빨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고전학파 경제학자 누구 고전학파 경제학자죠? 정리 한번 해볼까? 제가 이거 모르는 제가 어떤 피세 준비하는 학생하고 경제학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만 몰랐을 수도 있어. 그 친구만 몰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너무 모르는데요. 보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경제학의 아버지가? 경제학의 아버지부터 써보자. 아담 스미스. 아담이잖아, 아담. 그러니까 아버지 제일 먼저 첫 번째 시작하잖아. 아담. 원래 시작은 아담이야, 항상.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경제학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경제학 만들었는데 뭐 경제학을 전공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공부해야 전공하는 거죠. 근데 이 아담 스미스하고 고전학파 경제학자로 묶이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멜서스.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J.S.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S. 밀.
요 되게 재밌어요. 요 사실은 멜서스하고 리카도는 요렇게 둘이 라이벌 관계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J.S. 밀이라는 사람은 이 존 스튜어트 밀 아닙니까?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존 밀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사실은 아버지 이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존 밀 주니어, 그렇죠? 근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공리주의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벤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 공리주의. 그랬더니 J.S. 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배부른 소크라테스죠. 이게 사람 배가 고프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가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요. 전체 인구의 30%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 잡아온 노예들이 걔네들이 밭도 갈고 생산활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스 자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먹고 살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태에서 계속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사실 무슨 철학을 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잠시만 이건 약간 좀 논외인데 요 J.S. 밀의 아버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J.S. 밀의 아버지하고 리카도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원래 아빠는 아이를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죠? 못 알아들으면 주먹이 이씨 딱 나가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야 리카도 네가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리카도가 J.S. 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전학파 이렇게 불러요. 고전학파 경제학자. 근데 요 리카도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리카도에서 비주류 경제학자로 누가 나왔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나왔어요. 왜냐면 리카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가치설을 완전한 형태로 사실은 확립시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서 다음 세대에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마셜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옹 왈라스, 혹은 뭐 발라스라고도 있죠. 왈라스라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맹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셜의 제자가 누구죠? 마셜의 제자가 케인즈란 말이에요. 케인즈라는 사람이고, 이 레옹 발라스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파레토라는 사람이고요. 맹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슌페터라는 사람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셜은 어느 나라 사람?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리고 케인즈는 어느 나라 사람? 예, 영국 사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를 캠브리지 학파 이렇게 불러요. 캠브리지 스쿨, 캠브리지 학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레옹 왈라스라는 사람, 왈라스 이렇게 쓰거든요. 레옹 발라스, 왈라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레옹 왈라스라는 사람이요. 조금 문제가 뭐였냐?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닌데 그 경제학에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수적 경제학, 서수적 경제학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 어떤 개념을 많이 도입하냐면 이 수학적 개념을, 대수적 개념을 좀 많이 도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인데 오히려 프랑스에서 활약을 못하고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의 도시 중에 로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로잔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 파레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왈라스에서부터 파레토로 이르는, 파레토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잔 학파 이렇게 불러요. 로잔 학파. 그 다음에 이 맹거는 딱 이름 봐도 맹거. 이름 벌써 오스트리아 독일스럽지 않습니까? 맹거.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딱딱하잖아. 그렇죠? 슌페터. 딱 봐도 이름만 봐도 독일 사람인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다. 여기는 주로 활동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비엔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엔나 학파 내지는 비인 학파. 철학에도 있어요. 비엔나 학파하고 비인 학파가. 철학에서 비엔나 학파하고 비인 학파면 논리실증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래로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신고전학파 이렇게 불러요. 여기 고전학파, 여기 신고전학파. 그리고 이걸 싹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주류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류경제학 혹은 내지는 뭐 여기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라는 건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죠.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신고전학파는 효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통 한계라는 개념,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지널 개념, 그 다음에 효용 개념. 여기는 이제 여기하고 조금 구분되는 거는 여기는 노동가치설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따졌다는 거지만 여기 이 세 명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효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한계라는 개념을 이제 들고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계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사이에 뭐가 있다?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주류로 누구 나오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벤베바르크나 아니면 리스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역사학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블런 같은 사람이나 갈브레이트 같은 사람이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제도학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피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뭐가 있습니까? 후생경제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뭐가 있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경제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파트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다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입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사기치는 것 같은데요. 저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계신 학생이 고등학교 때는 알았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거? 사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커버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부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개념 간의 관계를 얘기해. 개념 간에 첫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다?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개념 간에는 뭐가 존재한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대립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폭넓은 거잖아요. 두 개의 명사가 대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사라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뭐라니 멜서스하고 리카도가 서로 어떤 입장이라고 했어요?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멜서스는 케네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부국강병이 농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지만 리카도는 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업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비교우위라는 개념, 사실은 기회비용에 따른 비교우위라는 개념도 국제무역, 국제분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을 갖다가 지시문에다가 자 한쪽에 누굴 집어넣고 멜서스 이렇게 집어넣고 한쪽에 뭐 집어넣으면 리카도 집어넣으면 선택지에서는 뭐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념과 개념은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건 개념과 개념 간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는 상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다? 포함 관계가 있다. 포함 관계가 있으면 타당한 선택지건 부당한 선택지건 타당하다면 포함 관계의 중간을 살짝 잘라내고 위 개념하고 아래 개념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맞나 틀리나 좀 헷갈리고 반면에 타당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스킬은 뭡니까? 서로 포함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 개념이 만약에 두 개 대립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당한 선택지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개 대립되는 개념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잘 대립을 시켜놓는 거고 반면에 부당한 선택지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이 둘이 대립 지점이 아니거나 논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서로 각자의 주장을 바꿔놓거나 혹은 뭐 여기는 사실 제가 멜더스하고 리카도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정말 많이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법정화폐하고 암호화폐하고 대립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 뭐 여러분들 지금 쓰는 모니터 되게 여러분 지금 쓰는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쓰고 계시는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죠? 기본적으로 이제 LED 기반이죠. 이제 올레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차세대 모니터 기반인데 여러분들이 그 쓰고 계시는 모니터가 옛날부터 그런 모양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떤 모니터를 썼죠? LCD 모니터를 쓰고 그전에는 뭐 썼습니까? LED 모니터를 썼거든요. 그러면 지시문에 어떻게 낼 수도 있어요. LCD 모니터, LED 모니터. 사실 그전에 모니터 또 있었습니까?
CRT 모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두꺼운 모니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니터 같은 거를 진술해 놓고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까? 뭐 기술적 차이점, 경제적 차이점.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피셋 공부라는 걸 너무 쉽게 접근하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고득점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뇌를 만약에 꾸준히 어느 정도 채워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신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피셋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그동안 내가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멀리하고 책을 좀 멀리하고 맨날 스마트폰 켜면 맨날 웹툰만 보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아우 이제 유튜브 채널 뭐 뭔지 다 알아. 그렇죠? 아프리카만 보고 맨날 이랬다. 내 머릿속에 글자란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 혹은 책은 시험 때만 보는 것. 책에는 만화책과 시험 때 보는 책만 있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피셋 공부하는데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웹툰을 안 보거나 유튜브 채널을 안 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 되게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 얘기도 할 텐데 그러면 자,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 말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그럼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는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